자, 오늘은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이 주식시장이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 굉장히 독립적인 좀 동떨어져 있는 시장으로 분화되어 있다라는 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투자를 제대로 알리고 싶은 게 꿈인 두물머리 천영록 대표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좀 구조적인 면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주식시장의 형태에는 발행시장, 유통시장 이런 게 있다라고들 하죠. 소위 금융교과서에는 여기까지 나옵니다. 저도 최근에 지인한테 듣고 좀 정리를 해본 부분인데 그 외에도 세 번째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시장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한번 이런 구조들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장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사는 사람이 존재하고 파는 사람이 존재해서 서로 굉장히 섞여 있는 생태계를 저희는 시장이라고 하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란 건 회사의 지분 가치, 즉 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증권의 형태를 주식이라고들 흔히 하는데요. 이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시장들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다른 여러 시장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발행시장이겠죠. 발행시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장과 굉장히 다릅니다. 자, 발행시장이 무엇이냐면은 기업 공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장외시장에서 존재했던 혹은 개인이 완전히 100% 소유하고 있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일반 대중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 주식들이. 흔히 장내시장이라고 하죠.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을 얘기하는 그 누구라도 그냥 손쉽게 살 수 있는 시장에 소개를 하는 과정을 이제 혹은 그 생태계를 발행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발행시장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요. 그 주식을 팔고 싶어 하는 기업가 그리고 그 발행 과정을 담당해주는 뭐 증권사 IB팀, IPO팀 같은 데가 있겠죠. 그래서 발행한다는 과정 자체를 IPO라고 하는데요.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를 한다라는 기업 공개라는 의미입니다. 이 IPO를 담당하는 IB팀들이 이 기업가들이랑 상의를 해서 얼마에 팔지, 어느 정도 주식을 팔지, 누구에게 팔지도 약간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IPO 전에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계획을 짜서 이제 본인들 고객들을 중심으로 시장에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IPO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은 입찰을 통해서 몇 대 몇 경쟁을 통해서 내가 주어진 가격에 이렇게 몇 주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과정이에요. 그죠? 근데 발행 시장은 그 의사 결정자들이 몇 명이 안 돼요. 그죠? 그 IB팀과 기존에 그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이 주요 의사 결정자들이겠죠. 이 의사 결정이 굉장히 뭐 시장 영향을 많이 타서 약간 두리뭉실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페이스북의 기업 공개를 결심하고 이걸 추진하고 있을 때 우리 주식을 얼마에 팔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한 28달러에서 한 35달러 사이 정도에 한번 결정을 해보자 라고 대략적인 어떤 가격 밴드가 나와요. 대략적이라는 게 재밌죠. 28달러랑 35달러는 뭐 따지고 보면 한 6, 7달러 차이로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페이스북이 100조짜리 기업이면 그게 뭐 한 10조, 20조의 가치가 오락가락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딱 떨어지는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눈치껏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하나의 독립된 생태계라는 거죠. 그 안에는 뭐 기업가가 얼마나 빨리 팔고 싶냐,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하고 싶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받아주는 개인 고객들이 계시는 시장 상황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 IB팀이 자기 고객들에게 얼마나 저렴하게 딱 이 주식을 떠넘기고 싶으냐 같은 문제도 있겠죠. 뭐 IB 사이드로 가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IB팀은 이 주식을 35달러에 팔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35달러에 인수를 한 것과 다름없어요. 인수해서 고객들한테 넘기는 건데 만약 고객들의 수요가 모자라서 35달러 너무 비싸서 안 살래 이래서 좀 빵꾸가 난다면 이 주식을 그 IB팀에서 인수하게 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수하고 있다가 IB팀에서 나중에 알아서 처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골칫거리가 될 수 있어서 실제로 기업가들이 팔고 싶은 가격보다 IB팀들이 좀 더 낮춰서 한다. 그래서 흥행을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고 싶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이 IPO 발행 물량을 받아간 고객들이 바로 좀 주가가 올라서 기분이 좋아야 되고 뭐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입김을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행 시장 자체도 조금은 분리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의 사례를 들어드리면요, 그 28달러에서 35달러 사이로 정했다가 또 혹자들은 그냥 40달러까지 한번 올려볼까, 리테일 고객들이 수요가 많으니까 좀 더 비싸게 팔아도 좀 잘 팔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논의가 오가다가 또 시장이 좀 빠지고 그러니까 35달러에 팔자, 혹은 조금 더 높아서 38달러에 팔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다가 결국은 38달러에 IPO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사실은 주가가 좀 내려서 다음 주에는 28달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IPO 할 때 그 물량을 받았던 고객들은 손해를 보게 된 셈이죠. 자, 여기서 이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일반인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아요. 그죠? 누군가가 약간 베팅처럼 기획을 해서 가격을 시장에 내놓는 거죠. 마치 상품처럼. 그래서 상품 기획이 중요하듯이 IPO도 기획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참가한 일반 투자자들은 이제부터는 기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주식을 받아가느냐가 상관없는 거죠. 왜냐면 공개된 시장에서 많은 소액주주들에게 뿌려진 거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기업의 운명이 바뀔 일은 이제 별로 없는 겁니다. 일단 IPO만 성공하면요. 자, 한번 발행에 성공한 주식은 이제부터는 유통시장에서 놀게 됩니다. 유통시장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 공개시장에서 놀고 있는 거죠. 이 시장 자체가 아무나 살 수 있고 아무나 다시 팔 수 있는 시장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통시장은 사실 기업가와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이제 기업가는 IPO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가를 일정 부분 부양시키고는 쉽지만 실제로 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혹은 폭등한다고 해서 그 기업의 운명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큰 영향이라 하면은 뭐 절대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주가 자체가 중요한 면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기업에는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이미 분리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업의 임직원들이 그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다면, 스톡옵션을 많이 들고 있다면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고 뭐 사람을 뽑기가 힘들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런 점이 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의 운명을 좀 바꾸는 부분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발행 시장의 문제인데요. 이미 유통되어 있는 주식의 가격을 토대로 새로운 신주를 발행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같은 걸 하려고 할 때 그 가격의 결정이 이미 유통시장에서 이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행시장처럼 막 우리가 이게 주가를 좀 더 깎아볼까, 좀 더 높여볼까 하는 과정이 훨씬 적어지고, 시장에서 비싸게 팔리고 있으면 비싸게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시장에서 아주 저렴하게 팔리고 있으면은 아주 저렴한 값에 유상증자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 충분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제 유통시장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던 그게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구조인데요. 실제로는 조금 다른 시장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게 M&A 시장이에요. M&A 시장은 팔고자 하는 사람이 뭐 기존 유통시장에서의 주주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주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고자 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대중이 아니라 어떤 특정 기업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그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뭔가 기존과 다른 체질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주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PE들이 있죠. 이들은 기업을 인수해서 경영 구조를 바꿔서 기업의 체질을 바꾸겠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대기업들이 다른 기업의 자회사들을 계열사들을 인수하려고 할 때는 뭔가 자기만의 계획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단지 유통시장에서 주식만 인수한 것과는 다르게 지배권을 얻어서 우리 계열사로 편입시키거나 시너지를 발생시켰을 때 기존과는 굉장히 운명이 바뀐다, 미래가 바뀐다, 역사가 바뀐다라는 생각을 해서 접근하는 시장이 M&A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워런 버핏의 투자 방식을 유통시장에서, 즉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단순히 굉장히 외부에서 바라본 객관적인 눈빛으로 평가를 해서 지분을 사들이는 구조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좀 M&A 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자는 심지어 뭐 워런 버핏이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기꾼이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요. 워런 버핏은 어쨌든 인류가 낳은 정말 최고의 투자 구루 중 한 분이시죠. 그렇지만 100% 유통시장 플레이어냐 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워런 버핏이 어떤 회사를 인수하던 대체로 경영에 간섭을 안 해요. 그죠? 간섭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존 오너의 지분을 다 인수해 놓고 기본 오너가 원하지 않는다면 아예 만나지도 않고 공문 한 통 안 보내고 네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계속 쭉 하시라. 마음대로 하시라. 왜냐하면 그 산업에서 그 비즈니스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지분이 탐나서 지분을 인수했을 뿐 경영, 지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 유통 플레이어 같이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워런 버핏이 그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첫째 그 오너는 굉장히 고생해서 사업을 키워오다가 현금으로 조금 엑싯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받고 지분을 좀 팔아서 그 오너가 그 경영인이 훨씬 마음이 편해졌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임직원이나 고객 입장에서도 이 회사를 워런 버핏이 인수했으니까 그걸 대중들이 모르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잘못됐을 때도 예전같이 그냥 골로 확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워런 버핏이 추가 자금을 납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굉장히 잘못된 케이스에 즉 보험이 생겼다라는 차원에서 좀 다른 방식으로 경영을 하거나 좀 더 안도감을 느끼고 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정상적인 경영은 다 해야겠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워런 버핏은 분명히 한 발 정도를 M&A 시장에 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국내로 친다면 미래셋의 박현주 회장님께서 대우증권을 2조 3,300억에 인수를 해요. 인수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기업이 2조짜리고 그 기업이 다른 2조짜리 기업을 돈을 빌리고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인수를 하면 첫 번째 기업에 200억의 지분을 갖고 있던 사람은 어때요? 여전히 4조짜리 기업에 200억을 갖고 있는 거죠. 차이가 나는 건 지분율이 1%였는데 0.5%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2조에 200억에다가 4조에 200억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분 가치 자체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하겠느냐? 그렇다면 예컨대 미래셋 대우가 자본을 활용하는 어떤 효율성이 대우증권보다 더 좋았다. 예컨대 그러면 오히려 전체 4조의 자금 생산성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유통시장의 플레이어로서는 그게 거대한 의미를 가지기 힘들 수가 있지만 박현주 회장님께는 대우증권을 박현주라는 브랜드 아래로 가지고 오고 문화를 통일시키고 시스템을 통일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훨씬 많은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의 지분 총액은 거의 비슷하겠지만 지분율은 떨어졌지만 본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 지배력을 미쳐서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자본력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자기 돈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4조가 됐으면 박현주 회장이 갑자기 재산이 2조였는데 4조가 됐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 재산의 규모는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 지배력 안에 있는 규모가 훨씬 커졌고 체질의 개선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재벌들은 실제로 유통시장을 많이 안 쳐다보고 이 M&A 시장을 굉장히 많이 바라봐요. 어떤 회장님들은 다른 대기업 그룹이 무너질 때 그럼 우리가 사올 수 있는 회사가 뭐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계열사들을 쫙 조사하고 우리랑 어떤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필요했던 자회사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막 조사를 해요. 대부분의 M&A 시장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또 M&A 시장에서 증권사 IB팀이 끼어들어서 브로커 역할을 하기도 하고 회장님 평소에 이런 회사 갖고 싶어 하셨는데 이번에 좋은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시장 가격은 우리가 유통시장에서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는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격과 굉장히 다르겠죠. 어떨 땐 훨씬 비쌀 수도 있고 어떨 땐 훨씬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그죠? 누가 팔고 싶은 사람이 마음이 더 급하냐 사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더 급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가격대가 형성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손정희 회장인 것 같아요. 손정희 회장은 주식을 굉장히 비싸게 사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본인이 사들이면 그냥 지분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손정희라는 브랜드가 덧붙여지면은 그 지분의 가치가 사실은 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개입함으로써 주식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다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비싸게 사도 항상 괜찮다. 그리고 실제로 손정희가 투자하면 그 기업의 운명들이 여러모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게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일 수도 있고 함께 대화해서 아이디어를 더 줘서 인사이트를 줘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이랑 일본이랑 이렇게 네트워킹을 시켜서 비즈니스 기회 자체를 더 열어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손정희가 그 재무적이지 않은 영역에서 영향을 미칠 결을들이 존재한다. 박현주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모두 회장님인데 박현주 회장님만 회장님이라고 불렀을까요? 한국 분이시니까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언젠가 만나 뵈면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니까.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펀드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공개시장에서, 유통시장에서 올라타는 것은 그 기업이나 그 펀더멘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굉장히 패시브한, 우리가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남의 운명이 올라탑니다. 우리가 올라탐으로 인해서 그 운명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자기가 가진 토탈 패키지, 자기 네트워크, 자기 실력,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돈이 그에 더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친구의 치킨집에 투자했는데 가서 좀 알바를 도와준다거나 마케팅을 도와준다거나 예컨대 일을 거들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투입한 그 자본 자체가 질적 변화를 일으키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내 스스로 창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그저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본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존재한다. 개인적으로 내가 엔젤 투자에 참여해서 일도 좀 도와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 돈이 임팩트를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을 너무 단순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내에 있는 주식만 영원히 유통시장에서 논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반드시 M&A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복잡한 생태의 개들로 약간 차원을 넘어서서 움직일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모든 투자라는 것은. 그런 관점을 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스타트업들 중에는 처음부터 IPO를 할 생각이었던 회사들도 있겠죠. 기업 공개를 할 생각이었던 데들도 있지만 대중들에게 주식을 넘길 생각인 곳들도 있겠지만 뭐 아예 영원히 사기업으로 가져갈 생각인 곳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M&A 시장을 바라보고 조금 다른 수급을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인수를 당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짰던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산정하거나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전략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항상 재무 기준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퀀트의 함정이 이런 거죠.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유통시장에서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유통시장을 벗어난 M&A 시장에서의 건수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럴 가능성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게 재무제표에 100%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다 상상하셔서 투자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평소에 좀 그 여지를 열어놓고 맞아 세상에는 M&A 시장이 항상 존재하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지분을 사들일 때 단순히 유통시장에서 산 것이냐 아니면 내 나름에는 좀 M&A에 가까운 내가 M&A를 하듯이 그 시장을 산 것이냐, 뭐 어떤 것이냐를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인간적인 영역의 투자들이 다 이렇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녀에게 학원을 보냈어요.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한 거죠. 뭐 지분을 산 건 아니지만 그 돈을 투입함으로써 특히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자녀에게 음악 학원을 보냄으로써 남들과는 좀 다른 효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시너지를 낼 수가 있잖아요. 기업이라면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처럼요. 그런 식으로 자산 구조를 모두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자산 배분으로 봐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서로 간의 조합이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과 합쳐져서 어떤 결과를 좀 더 다르게 더 생산적으로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이 주식시장이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 굉장히 독립적인 좀 동떨어져 있는 시장으로 분화되어 있다라는 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크게는 기업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과정인 발행시장, 그리고 공개된 이후에 거래되고 있는 유통시장, 그리고 대중과 상관없이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M&A 시장, 이렇게 세 가지 시장을 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금융인, 증권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이 결과적으로는 발행시장, 유통시장, M&A 시장에 골고루 나눠져서 그 자금의 흐름을 좀 관장하고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알기 쉽게 금융투자 용어와 관점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두물머리 천영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